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론을 강의하게 된 손용국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사 1급, 바로 1교시 과목인 바로 사회복지 조사론을 함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본 이론을 공부하실 텐데요. 물론 학부 때나 또는 이제 학점은행제 등에서 바로 사회복지 조사를 배우시긴 했지만 사실 깊게는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한 체계와 그다음에 이념, 그다음에 개념, 그다음에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기본 이론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사회복지 조사와 관련된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조사 연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조사론을 처음에 배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바로 1915년도에 플렉스너가 바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비판을 하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바로 사회복지 전당대회를 여는 그날에 사설 기사에다가 이제 올리게 되었던 거죠. 바로 사회복지는 과연 전문가일까라는 부분으로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사회복지 사회사업을 그때는 이제 사회사업이라고 했겠죠. 사회사업을 이제 활동을 했던 모든 분들이 막 이제 목에다가 막 핏대를 세우면서 사회복지 사자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막 이제 그 반발을 하면서 이제 욕을 하게 되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정 능력이 키워지면서 그래, 이 사람이 했던 얘기들이 과연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플렉서라가 얘기했던 바로 이 5가지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우선 사회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없다. 그리고 협회가 없다. 그리고 윤리강령이 없다. 그리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과 관련된 과목이 없다는 이 부분으로 바로 이제 비판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 플렉스너가 제시했던 바로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검증된 어떤 통계 자료가 없다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조사론에 대한 부분 첫 번째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공부를 하시되 오늘 강의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은 바로 과학적 방법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바로 과학적 조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학적 조사는 바로 과학에 대한 지식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이게 이제 10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과학적 지식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자, 우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성이란 건 뭐예요?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만들어져서 검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제 객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바로 연구를 통해서 확실한 어떤 결과값을 우리는 객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건전한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같은 대상을 인식해서 그로부터 얻게 되는 이제 일상에 일치되는 어떤 내용들, 그것을 우리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간주관성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에는 이 객관적으로 실험이나 그다음에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만이 과학이 아니라 그리고 간주관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간주관성의 간자가 무슨 간자냐면 한자로 바로 인간 할 때 인간이 있죠. 인간. 자, 이 인간의 간자가 바로 이 간주관성이에요. 이게 간. 자, 그래서 주관성. 객관성의 반대가 뭐죠? 주관성이죠. 주관성은 뭐예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실험이나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하나의 형태가 바로 주관성인 거잖아요. 근데 그 주관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래, 그건 맞는 거야.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간주관성 또는 상호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객관성의 반대는 주관성인데 이 주관이 혼자만의 주관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자, 이 간자가 뭐예요? 사이간자잖아요. 사이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것을 간주관성 또는 상호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주관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과학적 지식은요, 이런 연구자들에게 바로 연구 과정과 그 결과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당연히 과학이긴 하지만 다양한 연구자들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래,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해하자라고 합의가 도출되면 그것 역시도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간주관성 또는 상호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성이라는 거죠. 바로 경험성. 연구 대상은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감각에 의해서 어떤 지각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경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갖고 있는 지식은요, 이런 객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바로 상호 주관성과 그 다음에 경험성, 이런 부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 바로 과학적 지식에 대한 특징은요, 체계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연구는요, 그 내용에 대한 전개 과정과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일정한 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정한 틀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바로 피아제가 얘기했던 인지 발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도식이죠. 도식. 그러니까 우리 그 일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왁구 아십니까? 왁구. 예,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임. 어떤 정형화된 프레임을 우리는 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경험에 의해서 하나의 나의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도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정한 어떤 틀이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고 원칙에 의해서 입각했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체계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생 가능성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한 절차나 방법을 되풀이했더라도 누구나 같은 결론이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재생 가능성.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여섯 번째는 변화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신념이나 연구 결과가 새로운 것에 의해서 언제든지 비판받고 또 수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과학적 패러다임 또는 과학적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토마스 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요. 바로 이제 기존의 어떤 신념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형태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신념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의 과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계속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가능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과학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이제 과학적 조사에 대한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학적 조사에 대한 특징. 그래서 기출 14회나 5회, 그 다음 9회, 11회, 15회까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과학적 조사가 되려면 우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철학이나 신념보다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철학이나 신념보다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야 논리적인 거고 그래야 체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확률에 의한 인과성. 자, 인과성이라는 건 뭡니까? 원인과 결과 간의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 인과성, 즉 원인과 결과 간의 서로 간의 성격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뭘 통해서? 확률을 통해서. 그래서 확률에 의한 인과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바로 과학적 조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일반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보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결화라는 부분입니다. 간결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설명 변수를 통해서 최대한의 어떤 설명력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구체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구체화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바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체성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과학적 조사는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 또한 바로 일정 규칙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과학적 조사는 바로 인과에 대한 인과성, 즉 확률에 대한 인과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결론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일반화가 가능해야 되고, 간결화 또는 구체화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과학적 조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 바로 이제 간주관성에 대한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주관이 합의점이 도출된 것이에요. 어떤 실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구자들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간주관성 또는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주관성을 통해서 서로 다른 동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관찰로부터 수집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야 되고요. 경험적인 검증 가능한 어떤 이론들의 유용성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항상 수정이 가능해야 되고 허위화, 즉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허위화에 대한 개방성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거짓말, 꾸밈이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바로 넓은 바로 이렇게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이 진정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진실성이고 그다음 진정성이다라는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지 말고 혹시나 잘못된 꾸밈이나 거짓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개방화라고 얘기하고 개방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꾸밈이나 거짓을 인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모르는 이런 거짓이나 꾸밈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자. 그래서 개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위화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증하려고 하는 현상이나 가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반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꾸밈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개방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허위적인 부분, 거짓이나 꾸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과학적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 용어가 뭐냐면 간주관성하고 허위화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주관성은 사람 사이의 어떤 합의점, 바로 주관을 얘기하는 거고 허위화라는 것은 꾸밈이나 거짓말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과학에 대한 꾸밈과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좀 폭넓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적 그 조사에 대한 논리 전개 방식은요, 크게 이제 연역법하고 기납법이 있습니다. 자, 연역법하고 기납법인데요. 이 연역법과 기납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기출 2, 3, 4, 6, 10회, 그 다음에 11회 때 과거에 출제가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출제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과학적 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출제는 많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남자하고 여자, 수컷하고 암컷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렸을 적에 잘못 이 도식이 프레임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바로 남자를 암컷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자를 수컷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예, 여자는 왜 수컷이고 남자는 왜 암컷이야? 여자는 수컷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분명한 암컷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자는 암내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암내, 냄새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암컷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도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념의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왜곡된 사고를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켰냐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 여자는 암컷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남자는 수컷이 되겠죠. 그래서 여자는 암컷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연역법하고 기납법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안 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조사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양적 연구하고요. 양적 연구하고 그다음에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가 있는데 양적 연구는 계량화된 형태들이죠. 그래서 SPSS라는 어떤 통계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해갖고 운영되는 것을 양적 연구라고 하는 거고 질적 연구는 소수의 사람을 장시간에 걸쳐서 관찰과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는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지 상호 대립적이거나 배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가 완벽하지도 않고 질적 연구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요. 자, 이 양적 연구가 바로 이게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그래서 양적 연구, 연역법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바로 질적 연구는 뭐가 낫겠습니까? 귀납법이 낫겠죠.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제 저희 집사람은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하면 연역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연역법과 기납법에 대한 의미인데요. 자, 연역법은 이미 참으로 인정된 그런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 현상을 연역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방법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법칙과 이론으로부터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설명과 예측에 대해서 도출해 나가는 방법이 될 텐데요. 어떻게 설명되고 도출되어지느냐? 우선 가설을 만듭니다. 자,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 가설을 설정하고서 그 가설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작화를 시키고 그 조작화를 통해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A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즉 A는 죽는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고 A는 사람이니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바로 A도 들어가니까 사람은 죽는다. A는 죽는다. 이런 표현이 바로 연역법이 되겠습니다. 자, 귀납법은요. 자, 확률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과학으로는 관찰과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다. 관찰과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은 장시간에 걸쳐서 관찰과 바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찰과 그 자료를 수집해서 보편성 그리고 일반성에 가지게 되는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끔 해주는 것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적 연구. 연역법은 양적 연구, 귀납법은 질적 연구. 그래서 이 귀납법의 방법은요. 바로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형태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 관찰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유형들이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발견을 해서 이걸 경험적인 일반을 통해서 바로 임시 결론을 내리는 이런 방법이 바로 귀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까마귀 1은 까맣고 까마귀 2도 까맣고 까마귀 3도 까맣고 까마귀 10도 까맣고 까마귀 100 100도 까맣고 그러니까 모든 까마귀들은 다 까말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까마귀들은 다 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귀납법이 되겠다. 그래서 자, 까마귀 1도 까맣고 까마귀 2도 까맣고 3도 까맣고 10도 까맣고 100도 까맣고 1000도 까맣고 만도 까맣고 다 그런 까마귀들은 까만 거네 이렇게 이제 임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바로 귀납법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관계를 보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역법과 귀납법. 자,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했죠. 그죠? 바로 연역법. 연역법은요. 양적 연구였잖아요. 양적 연구. 그리고 귀납법은 뭐였죠? 질적 연구였죠.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연역법은요. 구체적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 관찰을 일정한 지침을 통해서 제공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은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기존의 이론을 보충하거나 또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 철학은요,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번째는 바로 과학적 혁명 또는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이제 썼던 부분이 바로 이 토마스 쿤이죠. 그래서 반증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어떤 칼 포퍼입니다. 칼 포퍼라고 하죠. 칼 포퍼. 자, 칼 포퍼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현상을 관찰했을 때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을 구속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인식 체계가 추구할 수 없게 되어서 과학에 대한 발전에 저해된다는 그런 주장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쿤과 그다음에 칼 포퍼는요. 바로 주장이 실제 과학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그다음에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바로 과학적 혁명을 제시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 과학적 혁명이 도입되었던 부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던 것이 11회 때, 14회 때, 16회 때 바로 이제 기출에서 출제가 되었던 것이 토마스 쿤이 제시했던 과학적 혁명, 즉 과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우선 바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점을 조직하는 그런 근본적인 도식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어떤 이해의 틀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의 틀, 도식, 이해의 틀. 바로 이제 프레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는요. 자,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확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진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비누진적인 프로세스가 된다. 그러니까 쌓여서 새롭게 이제 과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쌓이지가 않아도 새롭게 형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2020년도부터 바로 지구 온난화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제 탄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 여러 가지 이제 탄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탄소들이 바로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북극과 남극에 대한 그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2500년도가 이 상태를 그대로 간다면 2500년도가 되면 북극과 남극에 대한 빙하가 다 녹는답니다. 다 녹게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1.5m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해수면의 높이가 1.5m. 그러면 우리 남해 저쪽 서해안 쪽은요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일본도 3분의 2가 다 잠긴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다 잠긴대요. 1.5m가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내연기관이나 석유나 그다음에 휘발유를 활용해서 바로 이제 화력발전이나 등등을 사용했던 이런 탄소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바로 전기차, 수소차, 태양열, 풍력, 수력, 원자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형태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서 혁신적인 부분들이고 비누적적인 프로세스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쌓여서 뻥 터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새롭게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바로 토마스 쿤이 제시했던 바로 과학적 혁명,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시기에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인 바로 이제 전기가 등장을 했죠. 전기차가 등장했죠.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시되고 뭐가 덜 등한시되고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한 시기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하고 또 발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위기가 명백해지면 그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패러다임에 대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바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자, 전기차가 더 좋고 그다음 수소차는 덜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이나 척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이한 과학에 대한 패러다임은요, 바로 이렇게 실제 본질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실제 본질에 대해서 바로 다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학문이나 공동체,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공동체도 포함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사회적 성격이나 또는 과학에 대한 이론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과학의 진리는요, 학문 공동체를 하나의 패러다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토마스 쿤이 제시했던 바로 과학적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사회과학에 대한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과학에 대한 패러다임은 요번에도 이제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죠. 바로 16회 때하고 21회 때 이제 기출해서 출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자, 실증주의의 패러다임이 있죠. 자,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연구자하고 연구 대상을 분리시켜서 가치 중립적인, 자, 가치 지향이 아니라 가치 중립입니다. 자,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부분을 확보함으로써 바로 이제 사회적 어떤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에 대한 패러다임이 되겠다. 자, 이렇게 과학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가치는 지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치는 지향하는 부분이 맞는데, 자, 과학에 대한 부분에서 즉 실증주의의 어떤 패러다임에서는 바로 가치를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실제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재검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디귿의 현상에 대한 원인을요,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바로 일반화를 전개시켜 주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게 실증주의에 대한 패러다임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반대되는 어떤 반증의 형태들이 바로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실증주의 패러다임은요,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해석주의적인 패러다임을 우리는 질적 연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양적 연구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역법이다.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는 바로 실증주의. 자, 실증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실증주의. 그리고 반대로 자, 질적 연구.
자, 질적 연구는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하죠. 자, 이 귀납법인데요. 이 귀납법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소수의 사람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바로 추적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런 심층 면접을 통해서 어떤 임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연구자의 해석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석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주의. 자, 그래서 해석주의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들도 단독으로는 10회, 11회, 13회, 20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질적연구, 귀납법, 해석주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개인이 갖고 있는 일상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한 원인을요, 과학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또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치,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행동, 이런 주관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적용 가능한 어떤 분석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 분석 도구가 뭘까요? 바로 연구자의 어떤 그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상대주의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의도를 문화적인 코드나 또는 사회의 어떤 복잡한 규범들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은요, 주로 이제 언어를 통해서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고요. 말과 행위가 하나의 사회적 맥락을 고찰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언어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 보여주는 언어가 있고요. 비언어적인 부분이 있죠. 그 비언어적인 부분이 뭡니까? 표정이나 감정이나 그다음에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분석 단위가 되고, 그래서 말과 행위가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 고찰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해석주의적인 패러다임이 되겠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비판 사회과학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명 갈등 패러다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억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등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비판 사회과학적인 패러다임. 그래서 억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억압받는 집단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연구 절차를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실증주의 또는 후기 실증주의에 대한 연구자들이 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이거나 또는 이념적인 가치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중립성을 입각해서 바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려고 하는 반면에 비판 사회과학적인 패러다임은요, 바로 임파워먼트, 옹호, 이 부분의 목적을 갖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비판 사회과학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임파워먼트고 왜 옹호가 되겠습니까? 임파워먼트가 뭐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역량 강화라고 얘기하죠. 자, 옹호는 뭡니까? 옹호는 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또는 차별을 받거나 또는 무시당했을 때 그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대변해주고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개입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옹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에서도 옹호 기술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바로 임파워먼트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임파워먼트 모델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바로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어디서 기반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차별이라는 부분, 바로 억압이라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바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가 침해당했고 그다음에 억압되었을 때 그 억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그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로 권한을 부여시켜주거나 역량을 강화시켜주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대변해주고 변론해주고 개입하고 지지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억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비판 사회과학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이제 사회복지 조사 연구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요. 자, 9회, 10회, 14회, 그 다음에 20회 때 기출해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바로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제 찾게 되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겠죠. 자, 이때 이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술과 그다음에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바로 유효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전문적인 활동으로 바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과정에서는요, 바로 조사 대상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사회 그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비윤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겠네요. 바로 이번 2023년도에 바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바로 5차 개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5차 개정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번째는 꼭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 실천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꼭 한번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과학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검증하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연구 방법에 대한 필요성은요,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방법은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개입에 대한 효과성과 평가를 위해서 그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개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확대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론을 개발시키거나 또는 그런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술을 개발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 이론에서 바로 조사 방법을 검증시켜주는 가장 연구 방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연구 윤리라는 부분이죠. 아까도 뭐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의 기본적 윤리 기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이라는 부분이죠. 사회복지사는 연구 과정에서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비밀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고 그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연구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클라이언트에게 고지를 하고, 그런 고지된 내용에서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고지를 해줘야 되고, 이러이러한 위험성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한다? 클라이언트가 결정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스킵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비윤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에서도요,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익명성도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리,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은요, 최근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조사의 목적, 그 다음에 그 조사 안에서의 내용들, 그리고 조사에 대한 범위와 절차, 그리고 조사에 대한 혜택과 그 다음에 위험성,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 계획,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클라이언트에게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자발적 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와 그 다음에 동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조사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에게.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바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일명 그걸 우리는 고지된 동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고지된 동의는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아동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는요, 부모, 즉 후견인 등의 고지된 동의를 꼭 받고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꼭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위험성이나 그 다음에 혜택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조사에서의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 여섯 번째는요. 자, 조사 대상자를 속이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속이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조사 연구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을 하나의 수단, 도구로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을 수단으로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 동료 조사자들이 바로 정보에 대한 개방을 통해서 조사에 대한 효율성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실패도 모두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스킵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감춰서는 안 되는 거고, 잘했으면 잘했던 것들, 못했으면 못했던 것들, 문제면 문제, 그 다음에 실패면 실패, 모든 것들을 다 오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사 대상자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되고 비밀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 대상에 대해서 익명성 자체가 바로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익명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비밀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조사 연구에서 공익적인 가치가 조사 연구에 대한 윤리보다는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 자, 바로 공익적인 가치도 중요하죠. 공익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조사 연구에 대한 윤리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익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데 연구 윤리보다는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적인 가치보다 연구 윤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적인 가치가 연구 윤리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두 번째 절, 조사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고, 자,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사 연구에 대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 연구에 대한 유형은요, 조사자의 어떤 그 조사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조사 목적에 따라서는요, 2회, 6회, 12회, 20회, 21회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바로 탐색적 조사가 있죠. 자, 탐색적 조사는요, 일명 예비조사라고 합니다. 탐색을 한다. 그래서 예비적인 부분에 조사를 먼저 하기 전에, 본조사를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공공정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타당성 검토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비조사를 하고 사전 지시 결여된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예비조사 또는 탐색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시하는 예비적 실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어서 바로 수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설에 대해서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탐색적 조사는요, 문헌조사나 또는 경험자 조사 또는 특례 조사 같은 걸 통해서 미리 예방적인 측면에서 예비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제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이걸 실제 본조사를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때 탐색적 조사를 먼저 한다는 거죠. 특히 사전 지식이 결여되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탐색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술적 조사가 되겠는데요. 이 기술적 조사는 특정 현상에 대해서 그 사실을 묘사를 하고요. 자, 현상이나 주제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실업자의 어떤 수나 빈곤 가구의 수, 그래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 조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구 센서스 조사나 그다음 주택 조사, 이런 통계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술적 조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특정 현상에 대해서 그 사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걸 기술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설명적 조사가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9회 단독으로 출제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있겠죠. 자, 독립변수를 뭐라고 하죠? 원인변수라고 하고요. 종속변수를 뭐라고 하죠? 결과변수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 간의 변수, 즉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거. 원인변수, 결과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두 간의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설명적 조사가 되겠고요. 특정 변수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설명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할 때 이제 조사를 할 테고요. 그리고 실험 조사에 대한 설계를 형태들로 조사를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바로 실험 조사에 대한 설계의 형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발생 원인을 밝히는 것,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부분들이고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설명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바로 탐색적 조사는 예비조사라고 하고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우리 조사가 바로 기술적 조사. 그리고 이제 설명적 조사라는 것은 바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조사 연구에 대한 유형이 되겠는데요. 자, 조사 연구에 대한 유형은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분류는 바로 1회, 5회, 6회, 8회, 11회, 13회, 20회에서 기출해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차원에서의 그 조사 방법은요, 횡단 연구하고 종단 연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횡단 연구하고 종단 연구.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그리고 2005년도, 자, 2010년도, 2020년도, 2015년도, 그리고 2020년도. 자, 제가 만약에 연구자라고 한다면, 자, 저는 이제 5년마다 5년 간격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바로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종단 연구 또는 종단 조사라고도 하죠. 종단 조사.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근데 이제 대상 인원은 이제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 적은 인원을 시간으로 커버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정 시점에 딱 한 번만 조사하는 거. 이걸 우리는 횡단 연구라고 합니다. 횡단. 또는 다른 말로 횡단 조사라고도 하죠. 횡단 조사. 자, 특정 시점에, 자, 2015년도 딱 한 시점에서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횡단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특정 시점에서만 딱 한 번 실시를 하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죠. 예. 대상 인원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종단 조사는요, 대상 인원이 적어도 돼요. 뭐가? 바로 시간이 그것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특정 시점에만 조사하면 횡단 연구, 횡단 조사, 그리고 시간 간격에 따라서 꾸준히 계속 조사하는 방법을 종단 연구라고 얘기하죠. 이 종단 연구에는 패널 조사, 그리고 바로 동년배 조사, 코호트 조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추이 조사, 추세 조사라고 하는 세 가지 형식이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횡단 조사인데요. 어느 한 시점에서 다수의 분석 단위를 사용해서 연령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그다음 소득 수준 등을 자료에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을 단면에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명 정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태적이다. 움직이지 않고 고정됐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디귿에는 조사 대상에 대한 어떤 특성에 따라서 집단에 대한 분류나 그다음에 비교 분석을 바로 표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크기가 상당히 커야 된다는 거죠. 자, 대상 인원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조사하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커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커야 된다. 그래서 일명 탐색 조사나 기술적 조사, 그다음에 설명적 조사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횡단 연구 또는 횡단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연구 대상에 대한 수가 많고요.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한 방법이 이 횡단 연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종단 조사에 비해서는요, 간단하고 비용이 덜 들어요.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현상에 대한 변화나 진행 과정들은 파악하기가 좀 다소 어렵죠. 특정 시점에만 조사하니까. 그리고 언론기관들이 연구조사나 그다음에 여론조사 같은 것 또는 인구조사 또는 주택 센서스 조사 같은 것들은 현황조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변수하고 다른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상관적 연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횡단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 시험에서 그나마 또 많이 출제가 되는 건 횡단조사보다는 종단조사가 되겠고요. 이 종단조사의 세부적인 거, 패널조사, 동년배조사, 일명 코호트조사, 그리고 경향, 추이, 추세조사라고 하는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1회에서부터 21회까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자, 둘 이상의 시점에서 동일한 분석 단위를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현황조사로 이제 반복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동태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인다는 얘기.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적어도 된다. 자, 작아도 된다. 왜? 시간이 그걸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종단 조사는요, 보통 이제 질적 연구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질적 연구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횡단 조사는 양적 연구 위주로 하는 거죠. 왜? 양이 많으니까 계량화, 수량화가 되니까. 근데 이제 시간 간격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 계속 추적 관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종단 조사가 되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양적인 연구에서 한계를 극복하는 부분들이고요. 바로 계량화에 대한 분석을 생산하는 수가 많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이 이제 적기 때문에 바로 해석을 통해서 설명과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질적 연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명 종단 조사는 바로 질적 연구가 되겠다. 자, 지읒, 그렇죠? 지읒. 자, 그래서 이제 그 종단 조사는요, 이렇게 횡단 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향 분석, 그다음 추세 조사, 코호트 조사, 그리고 동년배 조사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패널 조사,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향 조사 또는 경향 분석 또는 추세 조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전체 모집 단위 갖고 있는 변화를 연구를 해서 일정 주기별로 인구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경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10대 바로 직업 선호도를 비교하는 경우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저 때는 1970년대 생들은요. 1970년대 생들은 그때 꿈들이 뭐냐면 자, 초등학교 1학년들의 꿈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1970년대에 태어났던 1학년들의 꿈과 1980년대에 태어났던 1학년 학생들의 꿈과 그리고 1990년대에 태어났던 학생들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들의 꿈과 2000년도, 2010년도에 태어났던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들의 꿈에 대해서 비교 어떻게 트렌드가 되었는지. 자, 1970년대 1학년들의 꿈들은요. 대부분 다 대통령이었었어요. 대통령, 다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태어났던 초등학생들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의사, 변호사, 판사 이제 끝에 사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제 꿈으로. 그리고 이제 1990년대생은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종사, 파이럿이죠. 파이럿 되는 게 이게 꿈이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초등학교 1학년들은 연예인 되는 거. 자, 연예인 되는 게 되게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2010년도에는 바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이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꿈이래요.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이렇게 이제 꿈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트렌드를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경향 분석 또는 추세 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번째는요, 코호트 조사라는 겁니다. 동년배 조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동기생이나 동시에 어떤 경험 집단들, 그래서 동시간대에 태어나서 동시간대에 어떤 문화를 함께 경험했던 그런 집단들을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코호트 조사 또는 동년배 조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패널 조사, 패널 조사는요, 이 패널이라는 것이 뭐냐면 고정된, 고정인, 고정 집단 이런 것을 우리는 패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동일 집단을 반복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에요. 소년군하면 소년군이라는 사람을 계속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이걸 패널이에요. 고정인, 고정된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패널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특정 응답자들에 대한 집단을 정해놓고 그들로부터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그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바로 패널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바로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패널에 대해서 대표성에 대한 확보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부정확한 자료들에 대해서 정보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바로 이제 반복 조사의 경우에는요. 패널 조건화를 통해서 그 어떤 현상들이 바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 패널의 대상이었던 이 고정된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했거나 또는 이 패널이었던 사람이 고정된 사람이 난 못하겠어 라고 이제 포기를 해버리거나 또는 다른 곳에 이사를 가버리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조사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에 대한 상실이나 또는 이런 추적이나 관리에 대한 비용이나 그다음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이론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